여러분, 1445년 조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품 222점이 모인 엄청난 방대한 컬렉션이 하나 있는데요. 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재력, 그리고 아주 집요한 안목으로 끌어모은 수장품들이죠. 맞아요. 그 목록을 보면 송나라의 전설적인 화가 곽휘부터 시작해서 중국 5대 왕조를 빛낸 가장 위대한 거장 35명의 이름이 쫙 적혀 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라인업이죠.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규모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명단 속에 조선인의 이름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 딱 한 명. 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기묘한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 왜 이 완벽주의자 수집가는 그 당대 최고의 중국 거장들 틈에 이름 모를 조선화가 한 명을 유일하게 올려놓았던 걸까요? 그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화가를 아꼈다 이런 식의 뻔한 애국심이나 후원의 차원이 아니에요. 아,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군요. 네, 그 단 한 명의 조선 화가가 붓을 쥐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당시로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시공간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이나 막 끝없이 쏟아지는 스마트폰 알람에서 잠시 벗어나 보시죠. 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은 1445년 초가을, 비가 오기 직전에 차분하고 서늘한 공기가 맴도는 한 서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밖들에는 감나무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요. 바람 끝에는 계절이 바뀌는 그 묵직한 냄새가 묻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아주 고즈넉하면서도 약간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풍경이네요. 역사적으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잉태되기 직전의 고요함? 약간 그런 거랄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잔료가 바로 이 서재의 주인이었던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방대한 수장품에 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신숙주가 남긴 보한제 집중 화기라는 글이죠. 네. 그리고 훗날 위대한 걸작 몽요도온도가 탄생하기 딱 2년 전에 이 서재에 모였던 세 사람, 그러니까 안평대군, 신숙주, 화가 안견의 은미라고도 철학적인 대화를 담아낸 서사 기록들을 펼쳐볼 텐데요. 이 세 사람의 만남 자체가 정말 예술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미술사 강의가 아닙니다. 천재 예술가를 단번에 알아본 후원자의 무서운 집념,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화가의 독특한 시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글로 남긴 학자의 통찰력까지. 맞아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선 예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숨겨진 역학관계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의 지적인 충돌과 교감이 만들어낸 파장이 진짜 어마어마했죠. 당시에 그 서재로 들어가서 대화를 엿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1445년 그 서재의 한가운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안평대군이라는 인물의 어마어마한 그 수집광적 기질이에요. 당시 그의 나이가 불과 28살이었거든요. 와, 28에? 근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은 서화가 222축에 달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이미 당대 최고의 안목으로 중국 최고위급 거장들의 작품을 막 싹쓸이하듯 수집했던 뜻이잖아요. 안평대군 스스로도 신숙주한테 자기 컬렉션을 보여주면서 내 천성이 그림을 좋아하니 이 역시 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스스로 병이라고 부를 정도네요. 네, 권력이나 재물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아주 지독한 탐미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매일같이 그림을 펼쳐보고 분류하고 막 감상하는 것에 거의 중독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한데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놀랐던 건 그 다음 안평대군의 태도였어요. 그토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모은 그림을 보면서 되게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물건이 이루어지고 무너짐에는 때가 있고 모이고 흩어짐에는 운수가 있다. 이 구절 말씀이시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이 완벽한 컬렉션도 훗날 필연적으로 흩어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안평대군을 단순한 부유한 수집가에서 철학적 예술 후원자로 끌어올리는 부분입니다.
소유에 병적으로 막 집착을 하면서도 이 물질이라는 것의 덧없음을 동시에 꿰뚫어보는 굉장히 모순적인 통찰을 지녔던 거죠. 아, 덧없음을 알면서도 모았다. 네. 언젠가 이 그림들은 불타거나 흩어지겠지만 이 위대한 아름다움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그 의미 자체는 영원히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 그래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신숙주한테 그 기록을 간곡하게 부탁한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처음에 던졌던 그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와 보죠. 송나라 곽희부터 시작해서 중국 미술사의 별들이 총망라된 이 222점의 컬렉션 속에 조선 화가의 그림은 오직 안견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네, 222대 1의 비율이니까요. 이거 요즘 상황에 빗대어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막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 그러니까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의 자필악보만 꽉꽉 채워놓은 전설적인 컬렉션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무명 작곡가가 등장하는 거네요. 네. 그 사이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 무명 인디 뮤지션의 악보가 딱 하나,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끼어 있는 격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감시관을 가졌던 안평대군은 도대체 왜 유독 안견의 그림을 고집했을까요? 대체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겁니까? 신숙주도 정확히 그 부분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평대군한테 물어보죠. 수많은 명작이 있는데 왜 유독 안견의 그림을 그렇게 자주 펼쳐보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안평대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풍경까지 먼저 가져오네. 와, 잠깐만요. 아직 말하지 않은 풍경을 먼저 가져온다. 아, 표현이 너무 시적이고 멋진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좀 풀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후원자가 화가한테 저기 폭포 좀 그려봐라, 기암괴석을 그려봐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화가가 알아서 그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안평대군의 추상적인 이상형을 텔레파시처럼 읽어냈다는 뜻입니까?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텔레파시가 아니라 엄청난 수준의 철학적 교감이에요. 당시 도화서화원들은 대부분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딱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고도의 기술자였거든요. 아, 여기에 소나무 한 그루, 저기에 정자 하나 하면 그대로 딱 그려내는. 네, 맞아요. 하지만 안평대군은 그런 수동적인 기술자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안평대군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철학적 번뇌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향의 분위기를 안견은 붓의 터치와 공간감만으로 이미 딱 눈앞에 꺼내놓았던 거죠. 와,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왕래가 가능한 영혼의 파트너였네요? 그렇죠. 굳이 입 밖으로 꺼내서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느끼는 세상의 이치나 아름다움을 이미 그림으로 딱 완성해서 가져오는 사람인 겁니다. 와, 그렇다면 안평대군이 수백 점의 중국 명작들을 놔두고 안견을 곁에둔 이유가 이제 완벽하게 납득이 가네요.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도대체 안견은 다른 화원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보았기에 그토록 깊은 풍경을 그려낼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우리는 시선을 안견의 그림 전체가 아니라 그의 손 그리고 붓끝으로 아주 좁혀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손과 붓끝요? 네. 자료에 묘사된 안견의 작업 방식을 보면 굉장히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힌트가 나와요. 그의 붓은 끝이 닳아서 뭉툭하게 퍼져 있고 손잡이 부분만 유난히 반들거리게 닳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림을 많이 그렸으면. 그리고 붓을 쥐는 손가락에는 얇은 굳은 쌀이 박혀 있고 늘 먹이 깊게 배어 있었죠. 붓이 닳아 퍼질 정도로 진짜 많이 고쳐 그렸다는 뜻이겠네요. 그런데 막상 그림을 보면 고친 흔적이 전혀 남지 않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엄청난 완벽주의자였던 거죠. 아, 완벽주의자. 근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바로 그 다음 대목입니다. 신숙주가 안견한테 그림 그릴 때 어디를 먼저 보느냐고 묻잖아요. 네, 거기서 안견의 대답이 정말 압권이죠. 네, 산을 보지 않고 산 사이 비어있는 곳을 봅니다. 비어있어야 산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와, 네, 바로 그 선언이 조선 산수화의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버린 혁명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는 이 대목에서 확 제동이 걸리더라고요. 아니, 산을 그리는데 산을 안 보고 빈 곳을 먼저 본다니요?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죠. 이 탐구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이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제 귀에는 약간 그
천재 작곡가가 인터뷰에서 나는 음표가 아니라 음표 사이에 침묵을 작곡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아, 되게 멋진 비유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멋있어 보이려는 예술가들의 약간 허세 아닙니까? 캔버스 위에서 실제로 빈 곳을 먼저 본다는 게 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놀랍게도 이건 전혀 허세가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실전적이고 물리적인 작법이었어요. 진짜요? 네, 신숙주도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안견의 붓질을 막 유심히 관찰하면서 바로 그 차이를 간파해냈거든요. 그 어떻게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당시 조선 화가들의 일반적인 방식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어떤 건가요? 당시 화가들은 대부분 중국 산수화의 본을 기억해내서 붓으로 산의 겉테두리나 윤곽선을 먼저 딱 흉내내어 그렸습니다. 형태를 세워둔 다음 그 안을 먹이나 색으로 채워놓는 식이었죠. 아, 그러니까 스케치북에 테두리를 먼저 딱 그려놓고 그 안을 색칠 공부하듯이 채워넣는? 맞아요.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린다고 할 때 가장 흔하게 상상하는 순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견은 달랐나요? 안견의 방식은 그 순서를 완전히 역전시킨 겁니다. 남해산 윤곽을 빌려오지 않고 화면의 텅 빈 곳에 먹이 먼저 자연스럽게 흐르고 번지게 두었어요. 빈 곳에 먼저요? 네. 대상을 막 억지로 그려 넣으려 하지 않고 주변의 빈 공간을 어떻게 남겨둘 것인가를 먼저 계산한 거죠. 공간을 비워둠으로써 그 비워진 공간의 압력에 의해 산의 뼈대와 형태가 스스로 툭 붉어져 나오게 만든 겁니다. 와, 세상에. 마치 산이 알아서 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아,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네요. 내가 붓으로 대상을 윽박 지르면서 형태를 막 우겨넣는 게 아니라 대상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열어준다. 맞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비워주니까 빈 곳이 아닌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산이 되어서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고요. 이게 바로 동양미학에서 말하는 그 여백의 진정한 힘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백은 단순히 그리다만 빈 종이가 아니라 대상을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장치인 거죠. 아, 신숙주가 그 붓질을 보면서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산의 겉모습을 베끼는 게 아니라 산이 만들어지는 질서를 먼저 찾는다. 이렇게 무릎을 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네. 이제 그 서재의 밤 공기가 왜 그토록 팽팽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가시죠? 신숙주는 심지어 안견이 훗날 후대 사람들이 산을 그릴 때 어디를 비워두어야 하는지 그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예감을 하잖아요. 아, 공간을 비울 줄 아는 자만이 본질을 살려낼 수 있다. 진짜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오늘 탐구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근데 안견의 이 비어있는 것을 먼저 보는 시선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물리적인 캔버스의 빈 공간은 결국 더 거대한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바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풍경을 상상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아, 그 은밀한 밤의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 거기가 진짜 백미잖아요. 맞아요. 신죽주가 안견의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이 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멀리 갈 것이다. 이렇게 평을 하니까 밤이 깊어서 막 돌아가려던 안견을 안평대군이 다시 불러세우죠. 그리고 묻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멀지 않다고 생각하나? 네. 그때 안견이 되게 미세하게 굳은 살 박인 손끝을 꼼지락거리면서 대답하잖아요. 아직 제가 본 산을 다 못 옮겼습니다. 눈앞에 없는데도 오래 남는 산, 아직 없는 산도 그립니다. 와, 아직 없는 산도 그린다. 이 한마디가 주는 울림이 너무 큽니다. 시대를 완전히 관통하는 철학이죠. 화가가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물질적인 세계, 현실의 풍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아,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네,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혹은 미래에 존재하게 될 영원한 진리의 풍경을 내 붓끝으로 불러오겠다는 엄청난 자신감이자 도약인 셈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안평대군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마치 막 영원의 계약을 맺듯이 맹세하면서 말하잖아요. 언젠가 자네가 아직 없는 산을 보게 되는 날 가장 먼저 내게 가져오게.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이 재화가 오고 간 지 정확히 2년 뒤에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 때문이잖아요. 네, 1447년 봄이죠. 안평대군이 아주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무릉도원의 꿈을 꾸게 되고 그걸 안견에게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안견이 단 3일 만에 그려낸 작품. 그게 바로 조선미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잖아요. 결국 안견이 2년 전에 말했던 아직 없는 산은 안평대군의 꿈속에 존재했던 무릉도원이었던 거네요. 완벽한 교감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글로 남긴 신숙주의 통찰도 우리가 꼭 되짚어봐야 합니다. 네, 신숙주가 확이라는 글에 남긴 철학적 명제 말이죠.
네, 신숙주는 훌륭한 화가가 천지의 조화와 음양의 운행을 파악해서 만물의 본성을 가슴에 새기면 붓끝을 통해 가상, 즉 거짓 형상에서 참모습이 나타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 잠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대목은 좀 천천히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아요. 거짓 형상에서 참모습이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앞산을 똑같이 그려내는 건 그냥 가상, 거짓에 불과하고 머릿속으로 지어낸 존재하지도 않는 산을 그리는 게 오히려 진짜 참모습이라는 건가요? 아, 정확히 그 딜레마를 건드리셨네요. 이거 약간 요즘으로 치면 최신식 카메라 렌즈처럼 막 사물을 똑같이 찍어내는 AI 그림보다 오히려 형태가 좀 엉성해 보이고 찌그러져 있어도 인간의 깊은 감정과 고뇌가 묻어나는 추상화가 오히려 우리의 진짜 내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느끼는 그런 이치랑 비슷한 건가요? 와, 아주 훌륭한 유추입니다. 신숙주가 말한 그 참모습의 비밀을 풀려면 물리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해요. 물리요? 네, 여기서 물리는 사물이 돌아가는 진정한 이치, 본질적인 법칙을 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진짜 산, 겉모습 껍데기만 똑같이 베끼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리는 게 잘 그리는 줄 아니까요. 하지만 신숙주가 보기에 그건 단지 현상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안견처럼 빈 곳과 채워진 곳의 질서를 이해하고 공간이 형태를 밀어내는 원리를 체득한 사람은 자연의 물리 자체를 깨우친 거예요. 아, 겉모습을 그냥 복사기처럼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우주의 법칙 자체를 체득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치를 깨달은 화가는 굳이 현실에 존재한 특정 산을 똑같이 모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상 속에서 그려낸 아직 없는 산이라 할지라도 그 붓질 안에는 이미 자연이 생성되는 진짜 질서가 완벽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아, 비록 가상의 그림일지라도 그 안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참모습이 뿜어져 나온다. 네. 그래서 신숙주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창조해내는 화가의 공로가 위대한 시인이 시를 짓는 것과 맞먹는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화가의 지위를 엄청나게 격상시킨 거죠. 와, 이제야 모든 퍼즐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쫙 맞춰지네요. 안평대군이 숱한 중국 거장들 사이에서 유독 안견 한 사람만 고집했던 이유, 그리고 안견이 눈앞에 산 대신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던 이유. 그리고 신숙주의 그 무거운 철학적 명제까지요. 네, 이 모든 게 결국 화려한 껍데기나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치와 본질을 파악하려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후원자의 예리한 안목, 화가의 혁명적인 시선, 그리고 학자의 깊은 해석, 이 세 가지 축이 본질이라는 하나의 점을 향해 완벽하게 정렬했던 아주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막 걸작의 탄생 하면 고독한 천재가 골방에서 홀로 막 피를 토하듯이 그리는 장면을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1445년 초가을의 그 차분했던 서재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네요. 세상을 꿰뚫어보는 수집가의 통찰, 기꺼이 빈 곳을 열어둘 줄 아는 화가의 붓끝, 그리고 그 고요한 혁명을 활자로 새겨넣은 학자의 문장이 완벽한 삼중주를 이룬 거였어요. 예술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토록 지적이고 미학적으로 완벽한 교감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걸작은 고립 속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이해 속에서 태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죠. 네, 오늘 이 깊은 바닷속을 헤엄쳐본 침칭 탐구, 정말 지적인 전율이 일어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안평대군이 자신의 컬렉션을 보면서 모든 물건에 모이고 흩어짐에는 때가 있다고 통찰했던 것 기억하시죠? 네, 그 덧없음을 아는 수집가의 철학이요. 이게 비단 15세기의 서화 수집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주변에도 수많은 정보, 새로운 업무, 막 끝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물건들이 모였다가 또 부서지고 흩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야말로 그 15세기보다 훨씬 더 빽빽하게 채워 넣고 끊임없이 소요하는 데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시대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는 스케줄러의 빈칸을 참지 못하고 정보의 빈틈을 못 견디니까요. 네, 조금의 여백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케줄러를 채우고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워 넣어야 내 삶이 완벽해진다고 믿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안견의 뭉툭한 붓끝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혹시 우리는 매일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대한 산들, 그러니까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업무나 쏟아지는 뉴스, 이런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느라 정작 삶을 숨쉬게 할 빈 곳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내 삶이라는 그림을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줄 그 여백, 빈 곳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억지로 윤곽선을 그려넣는 대신에 여백을 두어야 산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설 수 있는 여유, 침묵, 그리고 진정한 내 본질이 머무를 수 있는 빈 공간 말입니다. 무언가를 덧칠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비워냄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깊이 공감되는 말이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빽빽한 달력과 마음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빈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눈앞의 껍데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오래 남을 여러분만의 참모습, 그 아직 없는 산이 서서히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